호스트바 선수와 손님으로 만난 두 사람. 돈을 노린 만남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잔혹한 범행 뒤 범인은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 숨으려 했지만 끝내 밝혀진 진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아범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린 두 가정의 비극을 다룹니다. 어느 날 사라진 청춘, 그리고 차가운 벽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길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 경남 김해의 한 가정집. 112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딸과 한 달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죠. 신고자는 중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딸, 당시 34살의 이모 씨는 이미 독립해 혼자 살고 있었죠. 연락을 매일 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 달이나 소식이 끊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씨의 생존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남겨진 흔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간 겁니다. 그 결과 4월 2일에 마지막 금융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이상했던 건 단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계좌에서 전액 인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 사이 3일 동안 여러 은행 지점을 돌며 395만 원이 빠져나갔죠. 보통 큰 금액은 한 번에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여러 곳을 돌며 분산 인출을 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흔적을 흐트려 놓으려는 패턴이다. 납치나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즉각 은행 CCTV가 확인됐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젊은 남성이 이 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3월 31일 아침 6시 창원 신월동 한 은행 ATM. 그 남성은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등장했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의 카드로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40분 뒤 또 다른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100만 원을 추가 인출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 치밀한 동선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그는 세 번째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105만 원을 인출했죠. 이틀 후인 4월 2일 또다시 같은 지역 은행에서 9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녀의 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즉시 주변 탐문에 나섰습니다. 혹시 이 남자를 아십니까? 다행히 한 사람이 수상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바로 창원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호스트였습니다. 31살의 박모 씨,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가게의 종업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곳을 드나들곤 했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서 그녀를 자주 상대했던 인물이었죠. 둘은 손님과 직원 이상의 관계였던 걸까요?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함께 도주라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맡겼던 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 피해자의 생사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미 강도 사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겁니다.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이미 수감 상태라니. 수사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말하고 있었죠. 이 남자가 열쇠를 쥐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박 씨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접견실에 마주 앉은 그는 다짜고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 누나는 손님이긴 했지만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CCTV를 꺼내 보였습니다. 후드를 눌러쓴 채 ATM 앞에 선 남자의 모습. 이거 당신 아니냐? 라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 시기엔 여자친구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어요. CCTV 보시면 압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죠. 실제로 그의 오피스텔 CCTV가 확보됐습니다. 영상에는 박 씨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바이보다는 오히려 수상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3월 30일 저녁부터 4월 2일 사이 박 씨는 몇 차례 외출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렌터카를 몰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또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차를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즉, 돈에 쪼들리던 그가 굳이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건 뭔가 큰 계획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렌터카의 GPS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에는 수상한 지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충북 영동군, 그의 고향 근처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박 씨는 창원에서 멀리 떨어진 영동으로 향했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죠. 경찰은 즉각 주목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영동에는 왜 갔습니까? 친구라도 있습니까? 그 순간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경찰의 직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영동 양산면 수두리로 직접 향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범행 은폐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형사들은 마을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려진 채 방치된 폐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선 수사팀은 낡은 장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직감적으로 장롱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숨죽인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롱 아래에는 끔찍한 광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청테이프로 얼굴이 감긴 여성의 시신.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됐던 이 씨였습니다. 모든 의혹은 결국 박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렌터카 기록, 내비게이션 경로, 그리고 폐가에서 발견된 시신까지. 차례로 증거를 들이밀자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자백과 함께 드러난 범행의 시작은 2014년 3월 30일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렌터카를 빌려 이 씨를 불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드라이브를 제안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이 없자 박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새벽 5시 반, 한적한 학교 주차장. 그는 돌연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청테이프로 얼굴이 가려지고 끈으로 손발이 묶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게요. 박 씨는 냉정히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죠.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그는 여러 은행을 돌며 총 39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를 돌려보낼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차량 안에서 끈을 조여 이 씨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옮겨 싣고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결국 그가 향한 곳은 어린 시절 살던 마을, 충북 영동이었습니다. 외딴 폐가를 은신처로 삼기로 한 겁니다. 그는 시신을 장롱 아래 밀어 넣었습니다. 성급한 은폐였지만 인적 드문 곳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그렇게 범행을 끝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행방이 곧 드러날 것이고 수사망은 자신에게 좁혀올 것 같았죠. 그는 또 다른 기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감옥에 들어가면 의심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묘한 착각이 그의 다음 범행을 불러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겁니다. 그는 동료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생일인데 내가 선물 챙겨줄게. 친근한 말 뒤에 숨겨진 건 칼과 결박 도구였습니다. 2014년 4월 5일. 그는 동료를 차에 태워 또 다른 학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가슴에 흉기를 찔렀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의도가 아니라 단지 감옥행 티켓이라 여긴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깊은 상처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강도상해 했어. 경찰에 신고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경찰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속으로는 기묘한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이제 안전하라. 실종 사건은 묻히겠지?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변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렌터카, GPS, CCTV. 모든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충북 영동의 폐가에서 발견된 장롱 속 시신. 그 순간 그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숨어도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치밀한 준비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흉기를 미리 챙겼던 점, 결박 도구를 준비한 점. 이 모든 사실은 그의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냉정하게 범행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원한과 탐욕이 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차갑게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유족들의 눈에는 잠시나마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징역 42년으로 감형된 것입니다. 이유는 사체 훼손이 없었다는 점과 불우한 성장 과정이 참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년은 전례 없는 중형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긴 유기징역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출소는 불가능할 만큼 먼 미래? 그러나 그의 범행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경찰이 더 늦게 움직였다면? 아마도 그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요한 노력 덕분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경찰의 집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국내 최장 유기징역 42년. 그 숫자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희생된 한 여성의 짧은 생애,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법정을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딸을 찾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건 이후 지역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호스트바, 도박, 단기적 유혹. 이 모든 게 범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한 틈을 타 범죄가 발생한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미약해 보였지만 사건을 추적한 형사들의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 범인을 무너뜨린 겁니다. 범인 박 씨는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42년이라는 세월은 긴 형벌이지만 유족에게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절규는 끝내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범죄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인간의 욕망이 제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향한 집착, 탐욕, 그리고 거짓.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참혹한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세상은 잔혹한 범죄 앞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존재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어느새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훈은 선명합니다. 작은 방심이 큰 비극을 부른다. 이제 사건의 마지막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아범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을 집어삼킨 욕망의 덫과 그 끝에 남겨진 참혹한 결말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범죄자는 순간의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자신 역시 긴 세월을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죄는 언제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또 다른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방관은 결국 공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긴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게를 기억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짧은 삶을 추모합니다. 그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요 사건 파일 아범이었습니다.